이춘배 할아버지는 75세의 산을 사랑하는 노인입니다. 햇볕에 그을린 주름진 얼굴과 투박한 손은 평생 자연과 함께한 흔적을 담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소박한 시골 노인처럼 보이지만 그의 눈빛에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단단한 자존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검소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그는 아들이 대기업 부회장이자 리조트 오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은 밀짚 모자와 등산복을 고집하죠. 손주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고 있는 이춘배 할아버지는 손주의 첫 취직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와인을 찾아 초호화 리조트를 방문하게 됩니다. 초호화 리조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서울 근교 울창한 소나무가 둘러싼 산자락에 자리한 초호화 리조트는 하늘과 맞닿은 듯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은 오후의 햇살을 반사해 눈부시게 빛났죠. 리조트 입구에서는 검은 리무진들이 줄지어 서 있고 고급 수트 차림의 중장년 남성들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오갔습니다. 이곳은 연회비만 수천만 원, 초청장 없이는 발도 들릴 수 없는 프라이빗 공간이었어요. 그런 화려한 풍경 속에 낡은 밀짚 모자를 쓰고 헌 배낭을 메고 손으로 직접 깎아 만든 듯한 등산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75세의 이춘배 할아버지였어요. 햇볕에 그을린 주름진 얼굴과 투박한 손은 오랜 세월을 산에서 보낸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리셉션 데스크에 서 있던 직원들은 이춘배 할아버지를 발견하자 서로를 힐끔거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이곳에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들의 표정에는 이런 분이 여기에 왜? 하는 의문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리셉션 직원이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물었지만 그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이춘배 할아버지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에 떠 있는 QR 초청 코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그것을 스캔했고 화면에 초록색 체크 표시가 나타나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확인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직원의 목소리에 약간의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이춘배 할아버지가 로비로 들어서자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고급스러운 가구와 예술 작품들로 장식된 공간에서 낡은 등산복 차림의 노인은 너무나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이춘배 할아버지는 그런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게감 있는 발걸음에는 세월의 무게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이 화려한 공간을 평가하는 듯한 날카로운 관찰력이 깃들어 있었죠. 주변의 귓속말과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이춘배 할아버지의 표정은 변함없이 담담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스파 라운지로 향하는 복도에 들어서자 이춘배 할아버지의 손에 쥐어진 초청장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초청장 한쪽에는 손주의 이름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할아버지에게는 소중한 사람과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스파 라운지 쪽으로 걸어가던 이춘배 할아버지 앞에 키가 크고 단정한 수트 차림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리조트 매니저 박인철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공손함을 가장한 불쾌감이 서려 있었죠. 그는 명함을 내밀며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냉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조트 총괄 매니저 박인철입니다. 실례지만 초청 고객이 맞으신가요? 여긴 정해진 회원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춘배 할아버지는 말없이 손에 쥔 초청장을 내밀었습니다. 손주의 이름이 적힌 그 초청장을 박인철이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네, 확인했습니다만. 박인철의 말에는 여전히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손님을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닌지요? 이춘배 할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담담한 표정을 유지한 채로요. 그의 눈빛에는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는 듯한 체념과 동시에 굳건한 자존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인철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지만 그 뒤로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직원들은 이춘배 할아버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산골 노인이야, 복장이. 회원 아닌 거 확실해. 아마 누구 심부름으로 온 거 아닐까? 저러다 비싼 물건 건드리기라도 하면 어쩌지? 그 말들이 조용히 흘러나왔지만 이춘배 할아버지의 귀에도 들렸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주변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예술 작품들을 조용히 감상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때 까만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신임 리조트 가이드 김아연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조트 가이드 김아연입니다. 같이 안내해드릴게요. 예약된 와인 시음 공간으로요. 김아연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춘배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아연을 따라갔어요. 두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박인철과 다른 직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죠. 김아연은 이춘배 할아버지에게 리조트의 역사와 특징을 설명해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걸음 속도에 맞추어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리조트는 원래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목표로 했다고 해요. 지금은 조금 변했지만요. 김아연의 말에 담긴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이춘배 할아버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김아연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을 통해 사람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이 변했나? 장소가 변했나? 할아버지의 첫 마디였어요. 그 목소리는 오랜 세월을 통해 다듬어진 듯 깊고 차분했습니다. 김아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사람이 장소를 만드는 법이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듯한 미소를 주고받으며 와인셀러가 있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와인셀러 라운지로 들어서는 순간 이춘배 할아버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다른 세계와 같았습니다. 높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은은한 조명 아래 수백 개의 와인 병들이 유리 진열장 안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공간 전체에는 오크 향과 포도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어둡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값비싼 빈티지 와인과 최고급 수트, 명품 시계를 착용한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춘배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내디디며 유리 진열장을 둘러보았어요. 그의 거친 손가락이 유리에 닿기 직전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 대시면 안 됩니다. 박인철 매니저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 와인 하나가 자동차 한 대 값이에요. 만약 실수로라도 깨뜨리시면 큰일 납니다. 박인철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그 속에 깔린 무시와 편견이 더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이춘배 할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순간 섬광 같은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주변 사람들이 이 광경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 여성이 옆 사람에게 귓속말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분이 어떻게 여기 들어왔지? 무슨 연줄이라도 있나? 이춘배 할아버지는 그런 시선과 말들을 모르는 척하며 유리장 너머의 와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무언가를 찾는 듯한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쪽 구석에 자리한 오래된 빈티지 와인에 시선이 머물렀죠. 그 와인에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병에 붙은 라벨에는 작은 산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햇빛 아래 익어가는 포도밭의 풍경이 담겨 있었어요. 이춘배 할아버지의 눈에서 옅은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박인철은 팔짱을 낀 채
이춘배 할아버지를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직원들에게 눈짓을 하며 할아버지의 행동을 주시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이 할아버지를 거부하고 있는 듯 했죠. 이런 곳은 처음이신가 봐요. 박인철의 말투에는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리조트는 특별한 분들을 위한 공간이라 일반적인 방문객들과는 조금 다른 규칙이 있습니다. 이춘배 할아버지는 여전히 말없이 와인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침묵이 오히려 박인철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김하연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와인들은 모두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것들이에요. 김하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특별히 찾으시는 와인이 있으신가요? 이춘배 할아버지의 입가에 잠시 미소가 스쳤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 특별한 와인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김하연은 이춘배 할아버지의 시선이 향한 곳을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혹시 어떤 분께 드릴 와인이세요? 이춘배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긴 침묵을 깨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랜 세월을 견뎌온 듯 깊고 차분했죠. 손주가 첫 직장을 얻었네. 말을 꺼내는 순간 이춘배 할아버지의 눈가에 자랑스러움이 번졌습니다. 어릴 적 함께 등산하던 추억을 기억할 만한 와인을 찾고 싶어서 말이야. 김하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낯선 노인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었어요. 진열장 속 와인들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이 반짝였죠. 혹시 산의 풍경이 있는 그 와인 말씀이신가요? 김하연이 물었습니다. 프랑스 알프스 지역의 포도로 만든 빈티지인데 라벨에 산과 일출이 그려져 있어요. 해 뜨는 풍경이 등산의 추억과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춘배 할아버지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하연은 직원용 카드키로 진열장을 열고 조심스럽게 그 와인을 꺼냈습니다. 이 와인은 1978년산 도메인 라투르예요. 산악 지역의 포도로 만들어져서 특별한 미네랄 맛이 난다고 합니다. 마치 높은 산에서 마시는 물처럼 청량하면서도 깊은 맛이 특징이죠. 김하연의 설명을 들으며 이춘배 할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그의 주름진 손이 와인병을 감싸 안듯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처음 설악산에 갔을 때 그 아이는 겨우 8살이었어. 이춘배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힘들다고 투정도 부렸지만 정상에 올라 해돋이를 보는 순간 그 아이의 눈빛이 지금도 생생하네. 김하연은 깊은 감동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박인철 매니저의 시선을 피해 살짝 계산대 쪽으로 이춘배 할아버지를 안내했어요. 제가 포장해 드릴게요. 정말 멋진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하연이 와인 포장을 준비하는 동안 이춘배 할아버지는 낡은 등산 배낭에서 검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되었어요. 허름한 옷차림과는 대조적인 고급스러운 가죽 지갑이었죠. 계산대 직원이 와인 가격을 말했습니다. 1,200만 원입니다. 그 말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춘배 할아버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지갑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내 내밀었어요. 프리미엄 블랙 카드였죠. 직원이 카드를 받아 결제 단말기에 가져다 대자 승인음이 울렸습니다. 결제 완료되셨습니다. 그 순간 와인 셀러 라운지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이춘배 할아버지를 향하던 차가운 시선들이 의아함과 당혹감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인철의 표정에도 미세한 동요가 일었죠. 김하연은 정성스럽게 포장된 와인을 이춘배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손주분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등산하며 보는 해돋이처럼
밝은 미래가 펼쳐지길 바랍니다. 이춘배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을 받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이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감쌌어요. 그 손길에는 손주를 향한 깊은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박인철 매니저가 급하게 걸음을 옮겨 이춘배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차갑고 경계하던 그의 표정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억지스러운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죠.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지 못했군요. 박인철의 목소리에는 억지스러운 친절함이 묻어났습니다.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프라이빗 룸을 준비해드리죠. 이춘배 할아버지는 잠시 박인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세상을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갖는 통찰력이 담겨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주는 무게감은 공간 전체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옷이 허름해도 VIP가 될 수 있나 봅니다. 이춘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날카로웠어요. 박인철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는 모든 손님을 소중히 여기고 방금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춘배 할아버지의 말에 주변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김하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이춘배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인철은 난처한 표정으로 주변 직원들을 향해 눈짓했어요. 준비된 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최고급 와인들을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춘배 할아버지는 손에 든 포장된 와인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미 내가 찾던 것은 찾았소. 더 필요한 건 없습니다. 그 순간 리조트 로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직원들이 누군가를 맞이하는 분주함이 느껴졌습니다. 박인철의 표정이 긴장으로 바뀌었죠. 그는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어요.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박인철은 급하게 로비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춘배 할아버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어요. 리조트 정문 앞에 고급 검은색 SUV 한 대가 막 도착한 것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이춘배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 어렸어요. 자본의 힘이란 참 신기한 것이지요. 이춘배 할아버지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카드 한 장에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니 말입니다. 김하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춘배 할아버지는 잠시 김하연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내 말이 맞네.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있어. 로비에서 들리는 소란이 점점 커졌습니다. 직원들의 공손한 인사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이춘배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마치 곧 일어날 일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차분했죠. 와인셀러 라운지의 문이 활짝 열리며 로비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경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문 앞에는 박인철 매니저가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서 있었죠. 부회장님, 이쪽으로 오셨군요. 특별히 찾으시는 와인이라도 있으신가요? 문 앞에 선 남자는 50대 중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고급 수트와 절제된 액세서리가 그의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리조트 오너이자 대기업 부회장 이도영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관찰력이 넘쳤죠. 특별한 와인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을 찾고 있네. 이도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이도영은 라운지 안을 둘러보다가 창가에 서 있는 이춘배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권위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공경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변했죠. 이도영은 주저없이 이춘배 할아버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대기업 부회장이 허름한 차림의 노인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그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도영은 이춘배 할아버지 앞에 서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오셨군요. 그 한마디에 라운지 안은 순식간에 침묵에 빠졌어요. 박인철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다른 직원들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춘배 할아버지가 바로 리조트 오너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말한 곳이 어떤지 직접 보고 싶었다. 이춘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이도영은 아버지의 손을 공손히 잡았습니다. 갑자기 오신다고 연락도 없으셔서 마중을 못 나갔네요. 언제 도착하셨습니까? 1시간 전쯤이야. 내가 바쁜 걸 알아서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이춘배 할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너무 일에 치여 사는 것 같아 걱정이구나. 이도영의 표정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 걱정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리조트는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이춘배 할아버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어요. 화려하고 비싸긴 한데 사람 냄새는 좀 부족한 것 같구나. 그 말에 이도영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듯 했어요. 주변에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박인철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죠. 이도영은 아버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이춘배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김하연을 가리켰어요. 저 젊은이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더구나. 앞으로 좋은 직원이 될 거야. 김하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어요. 이도영 부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곧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박인철을 불렀어요. 박 매니저, 이리 오세요. 박인철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지만 그 표정 뒤에 감춰진 불안감은 감출 수 없었어요.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네, 부회장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인철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도영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다 보고 있었습니다. 박인철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도영은 손짓으로 아버지의 밀짚 모자를 가리켰어요. 이춘배 할아버지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고 그 안에 달린 작은 장치가 드러났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였어요. 그것은 작지만 선명하게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장치였습니다. 이 리조트에서 아버지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모든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도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입구에서부터 시작된 무시의 눈빛들, 수군거림, 그리고 당신의 말과 행동 모두 말입니다. 박인철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 이춘배 할아버지를 향했던 그들의 태도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이도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긴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고 만든 공간입니다. 당신은 그 가치를 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부로 면직입니다. 박인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부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리조트의 품격을 유지하려고. 품격? 이도영이 박인철의 말을 자르며 물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비싼 옷이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망각한 당신이 이 리조트의 매니저라는 사실이 더 큰 문제였군요. 이도영은 고개를 돌려 김하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서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하연 씨 맞죠? 이도영이 물었습니다. 김하연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도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진짜 서비스를 보여줬어요. 앞으로 이 리조트의 고객 경험 책임자 CX 매니저로 일해주세요. 김하연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이도영과 이춘배 할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달 후 이른 아침에 따스한 햇살이 리조트 입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리조트 외관은 더 이상 화려함만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자연의 색채와 어우러진 편안한 분위기가 방문객들을 맞이했죠. 입구에는 새로운 슬로건이 빼곡한 금박 대신 소박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은 나무 간판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기억을 대접합니다. 리조트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이춘배 할아버지였어요. 지난번과 달리 그는 좀 더 단정한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말끔한 셔츠에 단정한 바지를 입은 젊은 남성이 함께했죠. 이춘배 할아버지의 손주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으셨는데. 손주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춘배 할아버지는 손주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첫 월급으로 나를 초대했잖니.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 로비에 들어서자 김하연이 밝은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품이 있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 어린 환대는 변함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춘배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 오셨네요. 김하연은 손주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제 손주입니다. 첫 직장에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이춘배 할아버지의 눈가에 자랑스러움이 번졌습니다. 김하연은 두 사람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구매하신 와인으로 특별한 시음회를 준비해 두었어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리조트 내부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했던 장식들은 줄어들고 대신 자연스러운 소재와 따뜻한 색감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죠. 그들은 손님의 외모나 차림새를 살피기보다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필요한 것을 살피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김하연이 준비된 테이블로 이춘배 할아버지와 손주를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지난번 구입한 와인이 정성스럽게 세팅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산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산 전경이 가장 잘 보입니다. 이춘배님께서 등산을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특별히 이 자리를 준비했어요. 손주는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춘배 할아버지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김하연이 와인을 따르는 동안 이도형 부회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오셨군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 오셨네요. 이도형은 손주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더군요.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춘배 할아버지는 로비 한쪽에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리조트의 진정한 보물들이라는 제목 아래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이춘배 할아버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변화된 리조트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시선이나 수군거림은 없었어요.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공간이 되어 있었죠. 저녁이 깊어갈 무렵 이춘배 할아버지와 손주는 리조트를 나섰습니다. 출구 앞에서 김하연이 그들을 배웅했어요.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이번에는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등산로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춘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내가 직접 산에 데려가 주지. 진짜 풍경은 항상 사진보다 아름답거든. 손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에는 제가 더 특별한 곳으로 모실게요. 두 사람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김하연은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외모가 아닌 내면에서 오는 것임을,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이제 이 리조트는 단순한 고급 공간이 아닌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진정한 환대의 장소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정희선은 91세의 나이에도 굽히지 않는 강인함을 지닌 여성입니다.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지혜가 새겨져 있습니다. 6.25 전쟁 시절 비밀 연락 임무를 맡았던 독립운동가로서 그녀는 평생을 조국을 위해 살아왔지만 가족도 없이 홀로 단독주택에서 고요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선의 가장 큰 소망은 70년 전 자신을 구해준 군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군인이 남긴 나침반을 평생 간직해온 그녀는 늘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며 은인을 만날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어느 날 퇴근 시간의 붐비는 지하철에서 젊은이들의 무례함에 맞닥뜨린 희선은 뜻밖의 구원자를 만납니다. 특수부대 교관 출신인 김동수 할아버지는 그녀를 도와주었고 두 사람은 운명처럼 같은 역에서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희선은 동수가 자신이 그토록 찾던 은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동수는 자신의 과거를 감추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7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두 영혼의 운명적 만남,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여정이 지하철 3호선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서울 오후 5시 도시의 혈관처럼 뻗어있는 지하철 3호선은 퇴근 시간의 무게를 온몸으로 짊어지고 있습니다. 열차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숨쉬기조차 버거웠죠. 차창에 비친 도시의 모습은 무채색처럼 흐릿하게 흘러갑니다. 91세의 정희선 할머니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열차에 올랐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손잡이를 꽉 붙잡는 모습이 불안해 보였어요. 희선의 눈길은 자연스레 노약자석으로 향했지만 그곳은 이미 젊은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희선은 한숨을 내쉬며 지팡이를 더 단단히 붙잡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무게를 아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젊은이들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문신으로 가득한 팔과 얼굴 곳곳에 박힌 피어싱, 그리고 불량한 눈빛의 소유자 승철이었죠. 승철은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끄러운 음악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옆자리엔 비슷한 차림의 친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희선은 용기를 내어 승철 앞에 섰습니다. 젊은이, 이 늙은이 좀 앉게 해주면 고맙겠구먼. 희선의 목소리는 작지만 분명했어요. 열차 안의 시선이 일시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승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희선을 올려다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조롱과 경멸이 서려 있었죠. 할머니, 저기 다른 칸에 자리 많던데요? 왜 하필 여기에 서 계세요? 승철의 말에 친구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희선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곳이 노약자석이잖니.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야. 아이고, 귀찮게 하네. 전 여기서 내릴 거거든요. 한 정거장만 더 가면 되니까 그냥 좀 서 계세요.
승철은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눈치만 보며 침묵했어요. 누군가 비난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직접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시의 무관심이 열차 안을 가득 채웠죠. 희선의 손이 지팡이를 꽉 쥐었어요. 91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세상은 참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를 배려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을 찾기 힘들었어요. 희선의 눈에서 슬픔이 번졌습니다. 뭘 째려보세요? 할머니가 무서워서 어쩌죠? 승철이 비아냥거렸어요. 그의 태도에 열차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희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평생을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싸워온 여성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몸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은 그녀의 과거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희선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지팡이에 의지했습니다. 열차는 계속해서 어둠 속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희선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잠시 피어올랐어요. 그때는 더 치열했고 더 어려웠지만 사람들 사이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시절이 문득 그리워졌어요. 다음 정거장에서도 승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짓말이었을 뿐이죠. 희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의 저 어둡고 비열한 모습을 보며 희선은 과거 전쟁 속에서도 발견했던 인간의 선함을 잠시 의심했습니다. 세상은 정말 변한 걸까요? 아니면 단지 외면하고 있을 뿐일까요? 그때였습니다. 열차의 맞은편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천천히 들어섰어요. 키가 훤칠한 남자 노인은 7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등은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죠. 김동수 할아버지였습니다. 동수의 눈빛은 다른 노인들과 달랐어요. 그의 눈은 세상을 관통하는 날카로움과 깊은 통찰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열차 안의 상황을 순식간에 파악했어요. 희선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서 있는 모습, 그리고 노약자석에 비뚤어진 자세로 앉아있는 승철의 모습까지. 동수의 입가에 미세한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희선과 승철 사이에 섰어요. 젊은이, 자리 좀 비켜주게. 동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승철은 고개를 들어 동수를 올려다보았어요. 아이고, 또 한 명이네. 할아버지도 자리가 필요하세요? 미안한데 전 좀 피곤해서요. 동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내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할머니께서 앉으셔야 해. 승철의 얼굴에 짜증이 번졌어요. 아까부터 귀찮게 하네. 자리가 그렇게 필요하면 다른 데 가서 앉으라고요. 동수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칼이 칼집에서 빠져나오는 것 같은 날카로움이 느껴졌어요. 젊은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자리 좀 비켜줄 수 있겠나? 승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키는 동수보다 조금 더 컸어요. 뭐, 할아버지가 지금 날 협박하는 거예요? 승철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열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죠.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철이 갑자기 동수의 멱살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나이 값 좀 하시라고요. 그 순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수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여 승철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간단한 손목 꺾기 동작 하나로 승철을 순식간에 바닥에 무릎 꿇렸습니다. 너무나 빠르고 정확한 동작이었기에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죠. 승철이 비명을 질렀어요. 동수는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나이 값을 하라고? 내 나이 값을 하고 있다네. 내 세대는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게 미덕이었거든. 동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자, 이제 조용히 일어나서 이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게. 승철의 친구들이 벌떡 일어났지만 동수가 한번 시선을 돌리자 다시 앉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승철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말없이 다른 칸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동수는 희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으시지요, 할머니. 그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희선은 놀란 표정으로 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함께 궁금증이 서려 있었죠. 고맙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신사분이 계시다니. 희선은 천천히 노약자석에 앉았어요. 열차 안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멋있어요. 라고 외쳤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진짜 영화 같다. 라고 말했어요. 동수는 부끄러운 듯 손을 저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동수는 희선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희선은 동수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노인의 행동에서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전에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묘한 감각이 희선의 가슴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혹시 군인이셨나요? 희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손놀림이 특별하네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동작을 할 수 없어요. 희선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동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두 노인은 이제 서로를 바라보며 미묘한 긴장감 속에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수께끼의 한 조각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열차는 계속해서 어둠 속을 달렸고 두 노인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도 이 만남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순간임을 알지 못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어진 인연의 끈이 다시 한번 그들을 이어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두 노인은 같은 역에서 함께 하차했습니다. 열차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희선과 동수는 묘한 침묵 속에 플랫폼에 서 있었어요. 지하철역의 형광등 불빛이 그들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죠. 어디까지 가시나요? 동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어요. 희선은 지팡이를 짚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기 주택가요. 오래된 단독주택에 살고 있답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그쪽 방향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함께 걸을까요? 동수의 제안에 희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노인은 나란히 걸으며 역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묘하게 상쾌했어요. 거리에는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직장인들이 분주히 걸어다녔죠. 아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용기를 내는 분이 드물어요. 희선이 말했습니다. 동수는 손을 저었어요. 별 말씀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제 동작을 보시고 군인이냐고 물으셨죠? 일반인들은 잘 눈치채지 못하는 건데 희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동수를 바라보았어요. 사실 저도 젊은 시절에 특별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6.25 전쟁 때 비밀 연락 임무를 맡았던 여성 독립운동가였답니다. 동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입니까? 그런 위험한 일을. 네, 그랬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여학생이었지만 실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때 많은 군인들을 만나다 보니 그들의 움직임이나 태도를 읽는 법을 자연스레 배웠답니다. 희선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저는 특수부대 교관이었습니다. 동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에게 생존 기술과 전투 기술을 가르쳤죠.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희선은 감탄했어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실력을.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 위기에 처했을 때 한 남성 군인이 저를 도와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 은인을 찾고 있답니다. 동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그러셨군요.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1951년 평양에서였어요. 비밀 문서를 전달하다가 적에게 발각되었죠. 그때 한 군인이 나타나 저를 구해주셨답니다. 지금도 그분이 누구였는지 궁금해요. 희선의 눈에는 오래된 기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동수는 갑자기 걸음을 빨리 했어요. 벌써 이렇게 늦었군요. 날씨도 추워지는데 빨리 가는 게 좋겠습니다. 희선은 동수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왼쪽 다리를 약간 절뚝이는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그리고 목에 있는 작은 상처. 희선의 마음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제 집이에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희선이 물었습니다. 동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이 동네에서 자주 산책을 하니까요. 희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에 저기 공원에서 만날까요?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동수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희선은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그 목소리, 그 눈빛, 그리고 그 상처 모두가 70년 전의 기억과 겹쳐졌습니다. 혹시 동수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은인일까요? 희선의 가슴이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한편 집으로 돌아가는 동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평양에서의 일.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어야 했어요. 하지만 희선의 존재는 그의 결심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두 노인의 운명은 서서히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 노년의 평화 속에서 다시 이어지려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약속한 공원에서 두 노인이 다시 만났습니다. 가을의 따스한 햇살이 낙엽 위에 금빛 물결을 만들고 있었어요. 동수는 단정한 차림으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고 희선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기다리셨어요? 희선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동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방금 도착했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잠시 공원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연인들이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다른 노인들이 바둑을 두는 모습까지 평화로운 일상의 한 장면이었어요. 이런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세대는 잘 알죠. 희선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회가 담겨 있었어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을 겪어본 사람만이 평화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 수 있죠. 어제 말씀드린 이야기 기억하세요? 제가 찾고 있는 그 군인 말입니다. 희선이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어요. 동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네, 기억합니다만 그분은 저를 구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만 간직하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은 나침반을 주셨죠. 희선의 눈에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동수는 침묵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불안하게 움직였고 이마에는 가느다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희선은 동수의 목에 있는 작은 상처를 바라보았어요. 그분도 목에 비슷한 상처가 있었어요. 적의 칼에 베인 자국이라고 하셨죠. 동수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의 상처를 더듬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물을 좀 마시고 싶네요. 저기 매점에 다녀오겠습니다. 동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희선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반응, 목소리, 그리고
그 상처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속 군인과 일치했어요. 하지만 왜 동수는 그토록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하는 걸까요? 희선은 궁금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동수가 물병 2개를 들고 돌아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목마르실 텐데 고마워요. 희선이 물병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동수 씨, 혹시 평양에 계신 적이 있으세요? 동수는 물을 마시다 기침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런 질문을 그냥 궁금해서요. 전쟁 때 많은 군인들이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희선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네, 잠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흐릿하네요. 동수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희선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화제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가족들은요? 혼자 삽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어요. 동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나라를 위해 일하다 보니 가정을 꾸밀 여유가 없었죠. 희선이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재의 삶, 좋아하는 음식, 취미까지. 표면적으로는 편안한 대화였지만 그 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동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슬슬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제 집에서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할까요? 제가 요리를 좀 합니다. 희선이 제안했습니다. 동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희선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래된 서랍장을 열어볼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곳에는 7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나침반이 있었습니다. 나침반 뒷면에는 동이라는 글자 하나만이 새겨져 있었죠. 동수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그와 함께 찍힌 여성 연락병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기억, 그리고 현재의 만남,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밤이 깊어갔고 두 노인은 각자의 생각 속에서 과거와 현재 사이를 오갔습니다. 내일의 만남이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녁, 희선의 집, 오래된 단독주택이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실내는 주인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거실에는 전통 가구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몇 장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죠. 희선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가끔 시계를 흘끗거렸습니다. 동수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모든 것을 확인할 작정이었어요. 정확히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희선은 앞치마를 벗고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동수가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희선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정확히 시간 맞춰 오셨네요. 동수는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마음이에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희선은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고급차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차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아셨죠? 그저 느낌이었습니다. 동수가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동수의 시선이 벽에 걸린 사진들에 머물렀어요. 그중 한 장은 젊은 시절의 희선이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군 생활을 하셨군요. 동수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희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짧게요. 그때는 나라가 모든 사람의 힘을 필요로 했으니까요.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수는 감탄했어요. 이렇게 푸짐하게 준비하셨네요. 별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손님이 와서 기쁘네요. 희선이 수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어요. 가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희선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궁금증이 맴돌았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희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오래된 서랍장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동수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이건 제가 평생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입니다. 희선이 천천히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군용 나침반이 있었습니다. 희선은 조심스럽게 나침반을 들어 올렸어요. 이건 70년 전 평양에서 저를 구해준 군인이 준 선물이에요. 동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희선은 나침반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동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랫동안 궁금했습니다. 혹시 김동수의 동은 아닐까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동수는 시선을 피했어요. 그건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희선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왼쪽 다리를 약간 절뚝이는 걸음걸이, 목의 상처, 그리고 특수 전투 기술까지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동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식사 대접 감사합니다. 희선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그 군인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날 밤 적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나타나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동수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어요. 당신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왜 진실을 숨기려 하세요? 희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수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잠깐만요. 희선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도망치실 건가요? 70년 동안 찾아 헤맨 은인이 눈앞에 있는데 동수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소. 당신이 찾는 은인 같은 사람이 아니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요. 하지만 희선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동수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희선은 그를 쫓아나가려 했지만 현관문 앞에서 멈추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동수는 그토록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일까요?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희선은 천천히 거실로 돌아와 나침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동수는 분명 그날 밤의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밤은 깊어갔고 희선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녀는 동수의 집을 찾아가 모든 진실을 밝힐 작정이었어요. 70년의 인연이 이렇게 끝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선은 일찍 일어나 동수의 집 주소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첫 만남 이후 동네 주민들에게 물어본 결과 그가 사는 곳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죠. 희선은 결연한 표정으로 그곳을 향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들러 김동수라는 노인을 찾는다고 말하자 관리인은 3층 302호를 가리켰어요. 희선은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과연 동수는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걸까요? 302호 앞에 선 희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눌러보았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외출했나 봐요. 희선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고 노부인이 나왔어요. 누구 찾으세요? 김동수 씨요. 친구인데 만나기로 약속이 있었거든요. 희선이 대답했습니다.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동수 영감님이요? 아침 일찍 공원에 산책 나가셨을 거예요. 매일 그 시간에 가시거든요. 희선은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올라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려보았죠. 놀랍게도 문은 열렸어요. 이럴 수가. 희선은 망설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찾아 헤맨 은인, 그 진실이 이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희선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동수의 집은 놀라울 정도로 정갈했습니다. 군인 출신답게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거실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동수, 군복을 입은 모습이었죠. 희선은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어디선가 진실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책상 위에 낡은 서류 가방이 들어왔어요. 가방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노란 서류 봉투가 보였습니다. 희선은 망설이다가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군사 기밀 문서가 있었습니다. 상단에는 극비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했고 그 아래 1951년 평양 탈출 작전 여성 연락병 구조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희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서를 펼쳤어요. 그곳에는 작전의 세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임무를 맡은 군인의 이름은 김동수 중위, 구출 대상은 정의선 연락병이었어요. 역시 희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문서 사이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희선과 동수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희선은 자신도 모르게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수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희선은 급하게 문서를 제자리에 놓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동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의 표정은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희선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당신이 정말 그 군인인지. 동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만족하셨습니까? 원하시는 답을 찾으셨나요? 왜 숨기셨어요? 왜 인정하지 않으셨죠? 희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수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때 당신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대원 둘이 희생되었소. 마침내 동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판단 실수였어. 너무 서두르다가. 그들은 25, 28이었지. 아직 젊었어. 희선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은인이라 불리기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나 때문에 죽은 젊은이들 앞에서. 동수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희선은 천천히 다가가 동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건 전쟁이었어요. 우리 모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내 책임이요.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희선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들 덕분에 많은 정보가 전달되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생명이 구해졌어요. 두 노인은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마침내 진실을 마주한 두 사람, 그들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함께 묘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희선과 동수는 매일 공원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서로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이야기하며 오랜 시간의 공백을 메워나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친밀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료이자 서로의 삶을 이어준 운명의 실타래 같은 존재였죠. 어느 오후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박물관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3호선 열차 안 노약자석에 나란히 앉은 두 노인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당신이 준 나침반은 평생 나의 길잡이였어요. 희선이 조용히 말했어요. 막막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볼 때마다 용기를 얻었죠. 동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작은 선물이 그렇게 소중했다니
다행이네요. 사실 난 당신이 살아있는지도 몰랐어. 작전 후 모든 기록은 극비로 묻혔으니까요. 희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세대는 모두 그렇게 살았죠. 이름 없이, 기록 없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분투가 지금의 평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뿌듯합니다. 열차가 급커브를 돌면서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동수가 가슴을 움켜쥐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희선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잠시. 동수의 말이 끊어졌어요. 그는 가슴을 더 세게 부여잡았고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동수 씨? 희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동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이 천천히 옆으로 기울더니 좌석에서 미끄러져 내렸어요. 열차 안에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이분이 쓰러지셨어요. 희선이 외쳤어요. 주변 승객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희선은 놀랍게도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녀는 재빨리 동수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게 뛰고 있었지만 호흡이 불규칙했어요. 심장마비 같아요. 다음 역에 도착하면 바로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희선이 주변 승객에게 말했습니다. 이윽고 동수의 호흡이 멈췄어요. 희선은 놀라지 않고 재빨리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겹쳐 동수의 가슴에 올려놓고 일정한 리듬으로 압박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희선은 숫자를 세며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이어나갔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놀라움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91세의 노인이 그런 체력과 정확한 동작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6.25 전쟁 때 야전에서 응급처치를 배웠어요. 희선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강한 사람이니까요. 30초가 지났습니다. 동수의 반응이 없었어요. 희선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손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일정했어요. 제발 일어나세요.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희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동수가 크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의 눈이 천천히 떠졌고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감사해요. 희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침 열차가 역에 도착했고 역무원들과 함께 구급대원들이 뛰어왔습니다. 동수는 재빨리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희선은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동수를 진료하는 동안 희선은 수술실 밖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환자분의 가족이신가요? 희선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네, 가족입니다. 70년을 기다려온 가족이죠. 수술은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와 상황을 설명했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어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르신께서 심폐소생술을 하신 게 맞으신가요? 희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감탄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완벽한 처치였어요. 그분의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희선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서로 목숨을 한 번씩 구한 셈이네요.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진 동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희선은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엔 내가 당신을 지켜줄 차례예요. 70년 전 그날처럼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살아갈 거예요. 병원의 하얀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중환자실의 정막 속에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울려 퍼졌어요. 동수는 이틀 만에 깨어났고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아 책을 읽던 희선은 침대에서 나는
작은 움직임에 고개를 들었어요. 동수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선은 재빨리 물컵을 들고 다가갔어요. 여기 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동수는 희선의 도움으로 물을 조금 마시고 다시 베개에 기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더 맑아 보였어요.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죠. 계속 여기 계셨나요? 동수가 물었습니다. 희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간호사들이 쫓아내려 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죠.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는 병원 직원들의 발소리가 분주하게 오갔어요. 도망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희선이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동수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멀리 갈 뻔했네요. 삶과 죽음의 경계까지. 하지만 돌아오셨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희선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동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희선은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두 노인의 주름진 손은 7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다시 만난 것이었죠.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동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그날 평양에서 당신을 구한 사람이 나예요. 희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동수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임무 중에 부대원 둘을 잃었다는 죄책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죽고 나는 살았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동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희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비슷한 기억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다시 만났어요. 그것도 이렇게 우연히. 동수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지하철에서 봤을 때 바로 알아봤어요. 눈빛이 그대로였거든요. 희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저도요.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던 그 용기. 이제는 진실을 받아들일 시간인 것 같아요. 동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잃은 모든 것들, 그것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죠. 희선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늦었지만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도 당신을 용서하세요.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들 덕분에 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지금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동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슬픔과 죄책감이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2주 후 동수는 건강을 되찾아 퇴원했습니다. 희선과 함께 다시 지하철 3호선을 탔어요.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노약자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놀랍게도 주변의 젊은이들은 그들을 바라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어요. 지하철에서의 그날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지난번에 지하철에서 한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수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이는 공손히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우리가 유명 인사가 된 모양이네요. 희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수도 웃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지하철 3호선은 계속해서 도시를 관통하며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희선과 동수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마치 이 열차처럼 험난한 터널과 밝은 구간을 번갈아 지나왔지만 결국 서로를 향해 달려왔던 것이었어요.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젊은 승객 몇 명이 노약자석 앞에 서 있던 노인들에게 먼저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열차 안에 잔잔한 미소를 퍼뜨렸어요. 희선과 동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온 것 같네요. 희선이 말했어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항상 있었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용기가 필요했을 뿐이죠. 두 노인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현재의 평화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우정은 한 도시의 공기를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 있었어요. 마치 작은 파동이 넓은 호수를 가로지르듯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3호선의 기적은 단순히 두 노인의 재회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인간 정신의 기적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진정한 용기와 사랑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기적이었죠.